자, 그러면 293쪽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법 제40조인데요. 이 부분이 31회, 32회 때 지금 출제가 됐는데 최상급 난이도로 날짜로 엮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가 참 어려웠는데, 자, 그래도 우리는 넘어갑니다. 이 부분을. 자, 그럼 이제 이 규정에 들어온 취지를 말씀드리면,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를 했어요. 어디서 지금 중개업을 영위했냐면 종로구에서 하다가 위반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싹 폐업을 해버려요. 그리고 일정 기간 쉰 다음에 재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재등록은 어디서 했냐면 강남구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강남구의 등록과 종로구의 등록은 틀린 등록 아니에요? 근데 이때 위반했던 걸 이유로 강남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명문의 규정을 둬가지고 40조에서 이걸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개공이 폐업 신고 재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해서 보면 폐업 신고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 재등록을 했다. 그러면 재등록기업공사는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요. 그래가지고 폐업 전에 만약에 위반 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랬어요.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할 수 있다. 다만 요 기간이거든요. 폐업 신고 재등록 할까 기간인데 요 기간이 3년을 초과했잖아. 이게 폐업 기간인데 이게 3년을 초과하면 3년을 초과했을 때는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문 닫고 완전히 쉰 기간이 3년 지나면 봐주겠다는 얘기죠. 폐업 전 위반 행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결격이 3년 지나면 다 벗어나죠. 그러니까 3년, 문 닫고 완전히 쉰 기간이 3년 지나면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업무정지 위반 행위는 경미한 사유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정지에 해당을 해놓고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업무정지에 해당을 해놓고. 그럼 이때는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했지 않습니까? 1년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업무정지를 때리지 않겠다 했어요. 그러면요,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놓고 폐업을 들어가면 3년 지나면 못 때린다는 얘기죠. 근데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놓고 폐업 들어가면 이때는 1년만 지나면 못 때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1년만 지나면 못 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뭘 했냐면 이걸 했어요.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업무정지에 해당 행위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때는 3년 지나면 못 때린다고 그랬죠? 업무정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3년이고 여기는 1년이지 않습니까? 둘의 차이가 뭐예요? 폐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거든요. 폐업을 안 했어요. 요리조리 몇 년 피해 다녀야 돼요? 3년이죠. 근데 폐업을 해버리면 폐업 기간이 1년만 지나면 못 때립니다. 그죠? 그래서 폐업으로 일단 구분하세요. 폐업을 하면 1년만 지나면 못 때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번엔 이 재등록 개공이 폐업 신고하기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업무정지나 과태료 효과 그대로 승계하거든요. 이 효과를 그대로 승계하는데 이 효과 승계는,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 승계는 상습범 잡기에서 승계시킵니다. 그래서 이 효과 승계는 몇 년 하느냐면 1년 승계예요. 그래서 이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는 1년간 승계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상습범 기준기한이 1년이거든요. 그럼 이 1년의 기준이 처분일이겠어요? 폐업일이겠어요? 처분일이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거 두 번째. 이게 업무정지 제척기간 암기하라고 그랬죠. 사유 발생이 뜨면 주어가 뭐로 돼 있어야 된다? 업무정지로. 그럼 뒤에 3년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효과 승계라고 떴잖아요. 그럼 1년 승계 잡고 이게 맞다면 이게 폐업일인지 처분인지 꼭 구분해야 돼요. 이걸 폐업일로 바꾸면 아주 어려운 지문이죠. 그래서 이거 암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 지문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승계시키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공이 4월 6일 날 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자가 5월 6일 날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 가능하죠. 이게. 그리고 오은이 3개월을 딱 쉰 거예요. 그리고 8월 6일 날 재등록을 했죠, 지금. 그러고 나서 이자가 10월 6일 날 다시 업무정지를 맞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기산했을 때 1, 2일의 마지막 날, 즉 다음에 4월 5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때는 폐업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효과를 지속시킴으로써 여기서 업무정지 위반 행했다. 그럼 이게 필취 때리겠다는 얘기죠? 삼진아웃에 걸렸잖아요. 업. 그죠? 그래서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 승계는
1년간 승계예요. 왜 1년이라고요? 상습범 기준이 1년이니까. 그럼 이게 기준이 처분이다, 폐업이다? 처분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그럼 재등록 경우에 대하여 폐업 신고전 위반을 사유로 여기서 행정처분 때린다. 그러면 폐업 사유, 폐업 기간을 고려하게 돼 있죠. 그리고 법인 대표자 있죠. 법인 대표자는 이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법인 설립해 갖고요. 위부패인 잔뜩 해놓고 폐업 신고한 다음에 다시 또 법인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위부패인 자꾸 하니까 법인 대표자에게는 그 법인의 위법 행위를 그대로 승계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요 내용이 이해는 되는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갖고 이건 왜 3년인지 1년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줘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요 정도. 그럼 요거를 이제 말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로 정리하면 개업공사가 폐업신고 다시 등록을 했다. 폐업신고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하죠. 이게 원칙. 다만 폐업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 가능한데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못하고요. 업무정지는 1년 초과하면 못합니다. 감 잡았죠? 그 다음에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한다. 암기하자고 그랬고 처분일입니다. 폐업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과 승계가 떴다. 그러면 이때는 1년을 잡고 기준일이 처분일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 기간, 폐업 사유를 모두 고려하게 돼 있고 법인 대표자는 이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됐죠?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어렵지만은 일단 감은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등록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 내용을 다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도감독 다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공인인규사 협회를 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건너왔어요, 지금. 그 벌칙이 지금 남아있는데 벌칙은 요거는 좀 나아요. 행정처분보다. 그래서 협회 이제 306쪽 여기를 먼저 봅니다. 그럼 307쪽에 지금 협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법제 41조가 실려 있거든요. 자, 그래서 41조를 잠깐 읽어드립니다. 협회. 매회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하죠. 자, 그럼 협회에 대해서 1항입니다. 41조 1항. 개업 공인인규사인 공인인규사.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자가 중개인이죠. 중개인 포함이고 이들은 그 자질 향상 및 품위지와 중개받은 제도에 의해서 운영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공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할 수 있다 이 밑줄이에요. 2항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항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4항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 군, 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랬고 협회 설립이 설립 인가 등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협회는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설립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임의 설립주의예요. 그리고 단일협회제가 아니고 두 개가 설립돼 있는데 세대항공사협회, 한국공사협회 두 개가 있죠. 복수협회제고 반드시 개설노하면 가입할 필요는 없죠. 임의 가입주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협회 성격을 보면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법인은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협회는 비영리법인이죠. 뭐. 그 다음에 법인을 또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구분하거든요. 협회는 사람이 모인 단체죠. 이게 사단법인이에요. 사람이 모인 단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이고요. 그러면 비영리법인은 민법이 규율하거든요. 영리법인은 상법이 규율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협회만의 규정이 없는 거 있죠. 이거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럼 법인 설립할 때요. 뭐 인가주의, 특허주의, 허가주의, 준칙주의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국토부 장관의 인가라는 거. 이거는 허가와 달리요. 재량권이 없는 행위다. 이 정도면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설립 요건 맞춰서 인가 신청 들어갔잖아요. 인가 거부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인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량권이 없는 행위다. 인가주의를 취합니다. 자, 그래서 협회 성격 요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307쪽 맨 밑에 내용 다 설명했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협회 설립 절차. 자, 설립 절차가 나오는데 협회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립 준비위원들이 모여야 돼요. 이들이 발기인이죠. 그러니까 발기인이 먼저 구성돼요. 설립 준비위원들. 그래가지고 정관을 작성하는데 이 정관은 법인은 100% 정관 다 갖고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준칙을 얘기하는데 쉽게 협회 회칙이에요. 협회 회칙을 작성하는데 이때 정관 작성 발기인 수 제한이 있어요. 회원인 계공 300명 이상이 모여서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정관 작성 발기인 수는 300명 이상이에요. 이렇게 이들은 모두 정관에다 서명 날인을 해줘야 돼요. 책임 소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럼 정관이 작성됐잖아요. 그럼 창립총회를 열어요. 그래갖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통과시키는데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돼요. 회원인 계공 600명 이상이 출석해줘야 되고 이들은 분산 요건이거든요. 서울에서만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20명 이상 출석해야 돼요. 그럼 왜 서울에서만 창립총회는 100명 이상이냐? 그 협회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규정 삭제해버렸는데 그래서 서울에서만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20명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럼 숫자를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숫자는 배수로 간다. 배수. 300, 600, 120이에요. 300, 600, 120 이렇게 기억합니다. 6, 1, 2죠. 배수로 간다. 요거와 헷갈릴 수 있는 숫자가 거리정보사업자죠. 우리 거리정보사업자 숫자 회원으로 500명 이상 받아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어야 되죠. 이건 5 빼기 1은 3으로 기억했어요. 이것은 600, 120이에요. 300, 600, 120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통과했잖아요. 그럼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주된 사무소에서 3주간 내에 설립 등기를 하면 최종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협회 성립 시기는 등기한 때요. 인가를 받으면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설립찬 숫자에 나오니까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협회 설립의 절차를 받고 이제 조직을 볼까요? 역시 기본 조문 다 읽어봤는데 이제 교재 309쪽으로 300 지금 8쪽에 맨 밑에 조직이 돼 있죠. 간단하게 쭉 나열해 놨는데 협회 조직은 주된 사무소, 지부, 지회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주된 사무소는 옛날에 서울에 둔다라고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해버렸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지부는 시, 도에, 지회는 시군, 구에 둘 수 있다예요. 이거 그럼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거 임의조직이라는 얘기죠. 근데 둔다 아니란 얘기예요. 둔다 그럼 틀렸어요. 둘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그럼 협회가 신화도의 지부를 설치했잖아요. 한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사후신고라는 얘기죠. 지회를 시군구에다 설치했잖아요. 한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거를. 그럼 이거를 협회가 신화도의 지부를 설치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틀렸네요. 니은과 리을의 차이죠. 한글의 오묘함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과목의 유일한 사전신고는 휴폐업이라고 기억하자고 했죠.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닌데 휴폐업 신고만 사전신고고 나머지는 사후신고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한을 할로 바꾸는 것은 14회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한때는 신고한다. 신고 기한은 정해진 바가 없어요.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지금 그 사단법인이었죠. 그러니까 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회원 전원 구성된 총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때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있죠. 이는 국토부 장관에게 지첩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총회에서 의결했다면 이거는 그저 중요사항을 의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첩시 국장 보고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교재 지금 309쪽에 협회의 보고 의무라고 있죠. 그거죠 바로.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첩시 국장 보고해야 된다. 지첩시의 몇 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협회 업무는 어떻게 되느냐? 이 협회 업무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가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우리 교재 지금 현재 고유 업무만 쭉 나열돼 있죠. 그래서 이 협회 수탁 업무를 골라내면 모두 고유 업무예요. 그러니까 고유 업무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업무를 얘기하고 수탁 업무는 다른 기관한테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죠. 이건데 교육 업무 현재 위탁돼 있죠. 협회에다가. 그다음에 감독 업무 위탁이 안 돼 있지만 가져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수탁 업무예요. 그다음에 시험 시행 업무도 위탁이 안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수탁 업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탁 업무 골라내면 나머지 다 고유 업무다. 그럼 고유 업무라는 게 품위 유지 업무, 중개제도 연구 개선 업무, 지도교육 연수 업무, 윤리 현장의 실천 및 제정 업무, 그다음에 정보 제공하는 업무, 그다음에 공제사업 업무가 있죠. 그래서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이겠죠.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공제사업도 고유 업무예요. 그 밖에 설립 목적 달성에 위해 필요한 업무들, 이게 고유 업무예요.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그래갖고 협회 정보 제공 사업 고유 업무입니다. 공제사업도 고유 업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만 해 놓으시고 문제는 공제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을 출제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제사업 내용은 엄청 내용이 많죠. 지금.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인데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은 별도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익혀둬야 됩니다. 그럼 공제사업은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성격이 임의사업이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회가 해야 된다는 업무 없어요. 다 임의사업이고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협회 회원이 아닌 자는 공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최초 회원가입비 있다고 그랬죠. 50만 원. 이게 회원가입 해야지만 공제 받아줘요. 회원이 아닌 자는 안 받아줍니다. 그럼 협회는 공제 사업을 할 때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럼 공제 규정이 뭐냐면 공제 약관이죠. 그러니까 이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보험과 유사합니다. 이게 보험 약관이에요. 공제 규정이. 이걸 공제 약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제정하여 승인받는데 당연히 누구 승인사항이겠어요? 국장 승인사항이죠. 뭐. 변경되면 변경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때 교재를 잠깐 보시죠. 그 310쪽에 지금 교재 공제 규정에 정할 내용인데 거기 그 박스 처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제 규정에 정할 내용을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뭐 공제 계약의 내용, 회계 기준, 그다음 책임 준비의 적립 비율 이런 것들 다 정하게 돼 있는데 공제료가 있거든요. 공제료가 있는데 공제료는 보증보험료라든가 공제사고 발생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결정한 금액이랍니다. 이 내용은 지금 어디 있냐면 그 옆에 날개 쪽 310 날개 쪽에 공제료란 말 나와 있죠. 1번의 그 공제료 날개 쪽에 찾았어요? 공제료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보험료죠. 그러니까 1억 가입했을 때 19만 8천 원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여 고려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이 박스 안에 있죠. 책임 준비금이 뭐냐면 중개사고 났을 때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공제료 수입액 중에 10% 이상은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책임 준비금인데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할 것 이랬죠. 밑줄 잡고 놓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10% 이상 적립할 것 이랬어요. 책임 준비금. 그래서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이제 10% 이상 공제료 수입액이에요. 이걸 협회 총 수입으로 바꿔낸 적 있죠. 그래갖고 지금 공제 수입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냐면 약 지금 2021년도 실적이 20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 중에 20억은 쓰지 말고 보유를 하라는 얘기예요. 책임 준비금으로. 그럼 이걸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럼 이 전용할 때는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은 그 밑에 별도 회계관리란 말 나와 있죠. 거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별도 회계관리 그 후단 부분에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승인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럼 국장 승인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 회계 있죠. 이건 별도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협회가 지금 정보제공사업 같은 거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때 공제사업 회계는 별도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한국공사협회는 한방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정보제공사업이에요. 그래서 별도 관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금 흐름을 확실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공제사업 운영 실적도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실적 공시, 회계연도가 종료가 됐거든요. 몇 개월로 하래요? 3개월이에요. 3개월 내 공시하고요. 3개월 동그라미 쳐놓고 어디다 하느냐? 일간신문,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합니다. 이게 보신이에요. 앞에서 망신이 있었죠. 전속업자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하게 돼 있어요. 7일 내에. 이건 보신이에요. 그래서 공제사업 실적을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3개월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게시를 해놓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도 실적은 2022년도 3월 31일까지 공시 나가야 돼요. 그래갖고 현재 공시해놨죠. 그래갖고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래갖고 2021년도 실적이 약 200억 정도, 204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공제 수입액으로. 협회 주된 재원이죠. 이렇게. 이 중에 사고 나가지고 지급한 금액이 약 100억. 절반 정도가 지급돼요. 통상 매년. 그리고 구상하죠. 구상률이 꽤 높더라고요. 올해는 50% 정도 구상을 했던데, 그러니까 51억 정도 회수를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뜯긴 거예요. 뭐 더 구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현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3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다. 2021년 실적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나와요. 그 밑에. 그럼 공제사업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를 둔다죠. 둔다. 이건 필수기관이에요. 이게 필수기관입니다. 그럼 넘어가면 이건 정부동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협회가 도록돼 있죠. 필수기관으로 두 개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운영위원회 위원이란 말 나와 있죠. 그래갖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협회 임원, 중개업 등등등으로 이해관계자 구성한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고 했어요. 19명 이내. 이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하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이죠. 새로 선임된 전임자 잔여기관으로 합니다. 그럼 이게 연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묻는데 연임할 수 없다라고 냈잖아요. 만약에. 그럼 이 질문 무조건 틀렸어 그냥. 연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특별 규정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스킬인데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런 스킬들을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은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 법에 있다면 여러분한테 제가 주입을 이미 해놨죠. 특별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연임할 수 없다 그러면 일단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각 부위원장 1명을 둡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 이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이에요. 호선. 그럼 호선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위원들 쫙 모여가지고 누가 위원장 할래? 반장 뽑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위원은 19명 이내로 둔다. 임기는 2년이다. 1회 안에 연임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위원이 누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지금 박스 처리가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들어가요. 국토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들어가고 협회 회장이 들어가 있죠. 밑줄 쫙.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 선임한 사람 들어갑니다. 임원 밑줄 쫙. 냄새가 나도 너무 나죠. 공제사업 감독입니다. 업무집행 감독하는 건데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사회 추천 임원 중에서 일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들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고 돼 있죠. 그 위에 써 있죠. 박스 위에. 회장과 임원 중에 선임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수 3분의 1 미만으로 하게 돼 있어요.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4번을 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회장이 추천하고요. 위원들을 회장이 지금 임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된 건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라는 요식행위가 있지만 그럼 누구 중에서 추천하냐면요. 기억입니다. 대학의 부교수 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니은은 변호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다음에 디귿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또 리을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음 소비자단체라든가 소비자원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이건데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비슷한데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질문 틀렸어 그냥.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게 누구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있잖아요. 이 질문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자를 가지고 될 수 없다라고 문제를 내버립니다.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 확실하거든요. 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 위원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를 없다라고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뒀다면 이건 특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내버리면 이건 틀렸다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그냥.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기타 사항인데 거기 기타 사항이 있어요. 313쪽에. 제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을 얘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오기로 했죠. 기타 이제 요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겠죠. 뭐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 정도 이래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계속 갑니다.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규정들. 자, 이제 한 장 넘기면 314쪽에 조사검사 요청권이 있는데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도 할 수 있어요. 원래 그냥 조사검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감사죠. 감사. 이건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데 국토부 장관이 회계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한테 요청합니다. 그럼 이자가 요청이 있다면 금감원장이 조사검사할 수 있어요. 금감원장은 지금 그 우리나라 자금이 흐르는 곳을 감독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인회계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장한테 요청하면 여기서 조사검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조사과가 있어요. 이게 거긴 주로 이제 CPA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선명령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럼 조치,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국장이 명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때 그 안에 박스 안에 걸 그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이거를 변경을 꼭 기억해 두세요.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해라. 자산 예탁 기관을 변경해라. 장부 가격을 변경해라. 불건전한 자산은 적립금을 보유하라.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 손실 처리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변경 이걸 명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필요한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국장이 내릴 수 있죠. 변경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도 요구할 수 있어요. 임원이 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그 임원이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희정도 명할 수 있어요. 누가요? 국장이 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건전성 기준도 지키게 돼 있는데 자산, 자본, 유동성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급 여력 비율이 있죠.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100% 이상 유지해야 돼요. 100% 이상. 그래서 100분의 배 이상을 유지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공제금에 대한 지급 여력비를 100% 이상 유지하라는 얘기죠.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에 관한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 충당금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건전성 기준도 지켜줘야 됩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기면 316쪽에 민법의 준용이란 말이 이제 나오죠. 이건 미리 말씀드려서 그 협회거나 이 법에 규정된 것이 없다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이에요. 협회는 사단법이니까 민법 중 사단법 규정을 적용을 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이 나와 있는데 이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요. 모든 감독권을 국장이 행사합니다. 모든 감독권을. 이게 왜 이걸 주의해야 되냐면 지부지회 설치 신고를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하잖아요. 근데 지부지회까지 신고만 그들에게 하고요. 지부지회까지 감독을 모두 국장이 한다는 얘기죠. 직접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소속공무원 보내갖고 조사검사할 수 있어요. 이때 나가는 소속공무원은 당연히 자기 공무원증하고 조사검사 증명서를 내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협회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 문제 있잖아요. 317쪽에 지금 2번 문제가 27이 기출로 돼 있죠.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옳은 것을 못 옳은 것을 그랬는데 기억.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 보고해야 된다. 맞죠? 5. 니은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는 시도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지회는 시군구에 두는 거죠. 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사가 아니고 등록관청이죠. 시도지부 시군구지회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틀렸고, 디귿. 공제사 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나왔죠. 임기 2년 맞고요. 그 다음에 연임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다고 그랬어요. 연임할 수 없다라고 뒀다면 특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우리는 없다. 자, 그래서 디귿 지문 틀렸고 1회 하나 연임할 수 있고요. 다음에 리을 지문도 나왔죠.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자는 공제사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역시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냈잖아요. 그럼 이건 틀렸다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옳은 것은 지금 몇 번? 옳은 것은 기억분이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협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봤고요. 그럼 이제 보칙으로 넘어갈래요? 320쪽. 보칙. 자, 그럼 보칙으로 지금 넘어왔는데 이 보칙에 대한 부분은 뭐 업무 위탁에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법 45조. 거기 그 321쪽의 법문을 보시면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협회는 언제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 업무가 위탁돼 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이미 거의 다 언급을 하고 넘어왔죠, 이거. 업무 위탁은 뭐 출제는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이해만 해 두시는데 현재 그저 교육 업무가 위탁돼 있죠. 그래서 교육 업무는 시도의사가 협회라든가 부동산 관련학과 개설된 학교, 대학을 말하죠. 공기업 준정면에 위탁할 수 있어요. 토지공사, 그 다음에 여기 준정면이나 산업인력공단을 염두에 둔 거예요. 현재 협회하고 학교, 대학, 전문대학에서 위탁받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또 위탁돼 있는 게 시험시행 업무가 위탁돼 있죠. 그러니까 시험시행 기관장이 원칙은 시험시행관장이 시도의사죠. 유의적으로 시험시행관장이 국장이에요. 그럼 협회라든가 공기업 준정면에 위탁할 수 있는데 현재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죠. 그럼 시험은 대학은 위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돼 있는 게 그거 있잖아요. 우리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 있죠. 오늘 공부했는데 여기는 한국부동산을 위탁받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광고 모니터링 기억나세요? 이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모두 위탁했죠, 여기다. 그럼 업무를 위탁하면 관보 이건 고시하게 돼 있어요. 관보에다가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모두 관보에 고시합니다. 이래 돼 있는데 거기서 말이에요. 이 교육에 대해서 교육 있잖아요. 이 교육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받으려는 기관은 과목별 전문 강사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는데 이때 면적 제한이 있어요.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해 줘야 돼요. 1개소 이상을.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이 내용이 지금 써 있는 건데 거기 그 321쪽에 교육 업무 수탁기관의 인력 기준 및 시설 기준이라고 돼 있죠. 뭐 이거 출제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는데 뭐 요즘 문제는 게 없으니까 별이 하는 데서 내고 있거든요. 이거 내면은 맞춰버리자고요. 그래서 감 잡고 가는데 그 강사 확보 기준이 있죠. 그래가지고 1번에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바로 강사의 자격이 있고 경력요건 필요 없습니다. 근데 2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고 그랬어요. 이건 대학이죠. 대학의 전임 강사라든가 전임 강사는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2년. 그다음에 3번은 석사학위 취직자는 3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4번은 변호사에게 있는 자는 2년 경력이에요. 변호사 몇 년? 2년 경력. 그다음에 7급 이상 공무원은 6개월 경력만 있으면 돼요. 그럼 강사의 자격이 있는 거고 넘어가면 그 밖에 이제 전문 자격증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전부 다 이들은 3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변호사하고 공인중개사 경력 차이가 지금 몇 년이에요? 1년이죠. 그죠? 그걸 우리가 1년만 더 공부 열심히 하면은 변호사 자격증 딸 수도 있나?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변호사는 경력 몇 년? 2년. 공인사 몇 년? 3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보시고 박사학위 수준은 바로 갈 수 있고요. 대학의 뭐 전임 강사 이상이었다. 이것도 2년이죠. 그 정도 참고만 해두세요. 그다음에 강의실 시설 기준은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1개소에서 확보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참고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업무 위탁을 받고 이런 포상금제로 가볼까요?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이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말이에요. 27회까지였죠? 지속적으로 내다가 이걸 이제 띄엄띄엄 내고 있네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법상 포상금제가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포상금제가 있는데 둘 다 냈어요. 그럼 포상금은 이른바 누구를 꼰질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고 고발 대상을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고발과 고소 차이 기억하고 있죠? 고소는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죠. 범죄의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고 고발 대상이거든요. 이것부터 이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교재 포상금 지급 사유 그래가지고 323쪽에 거기 그게 신고 고발 대상이에요. 그 지급 사유라고 돼 있는 게. 이들을 신고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예요. 이자가 무등록업자죠. 그래서 이게 무파라치예요. 무파라치. 파파라치. 무파라치. 카파라치. 세파라치. 세금 포탈자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파라치예요. 무등록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부정등록자. 포상금 주고요. 둘 다 3년에 3천이죠, 이거. 그 다음에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한 자 받은 자. 1-1이죠, 이거. 그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한 자. 1-1이죠, 이거. 아닌 자. 근데 아닌 자가 3명 있다고 그랬어요. 표시 광고한 자,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한 자는 시세를 건드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 주는데 개공이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사칭자 있죠. 이건 아니에요. 포상금 안 줍니다. 사칭자는.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한 자고요. 그 다음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자예요. 그래서 교란행위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시단 유가강제 방해였죠. 시세 교란행위한 자, 단체 구성화에 중개 제한한 자, 그다음에 유가강제 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유가강제 방해한 자, 유도한 자, 가격 제한한 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강요한 자, 특정 경우에 대한 중개를 제한한 자, 그다음에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한 자, 유가강제 방해. 그래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직접 거래한 자, 이게 작년에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를 둔 자, 이중소관자 모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표 지금 이게 거꾸로 돼 있죠. 순서가 교포 양부모예요. 그래서 교란행위한 자, 포가 아니고 표죠. 표. 교포. 그다음에 양도대여하거나 받은 자. 암기표에서 양자는 무조건 양도대여요. 양자는.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마음으로 등록한 자, 무등록업자. 모가 아니고 무죠. 무. 교포 양부모. 그러니까 교포 양부모는 우리나라 알을 데려다가 키웠으니까 좋은 일 한 거 아니에요. 포상금 줘야죠. 그래서 교포 양부모.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교포 양부모.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할 좀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제 그 324쪽으로 넘어가면 거기 포상금액이 아예 써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리고 합니다. 거기 323쪽에 포상금액 건당 얼마? 50만 원. 맨 위에 있죠? 이 금액은 국고에서 나라에서 100분의 50까지 보조할 수 있죠.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이제 포상금의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들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발해 줘야 되겠죠? 어디다 하면 되냐면요. 그 등록관청에 해도 되고요. 수사기관,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해도 되고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럼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발 해줘야 되고요. 이게. 이때 포상금 지급 신청서 등록관청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권자가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내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신고발했더라도 포상금 달라는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내는 거예요. 그럼 등록관청이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줘야 합니다. 이때 거기 그 동그라미 4번이 있는데 맨 위에 포상금 지급 조건. 검사가요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하나에 나갑니다. 그럼 공소 제기가 뭐냐면 이거 처벌하자 하고 기소를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체계는 기소권이 검사에게 있죠.
그러니까 무등록업자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해봤더니 아주 죄질이 안 좋아요.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아느냐. 그래가면서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반성도 안 하고. 처벌하자 하고 형사재판 넘긴 행위. 이게 공소직이에요. 이걸 기소라고 그러고. 기소유예는 그럼 그거죠. 검사가 수사를 쫙 해봤더니 이거 무등록업자가 맞긴 맞는데 생계형입니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무등록 나왔어요. 초범이고 전과도 없어요. 반성임이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을 봐줘버리는 거예요. 이 기소유예입니다. 공소직이나 기소유예가 있는 경우에 하나의 지급하죠. 그럼 검사의 처분은 혐의 없음, 무혐의. 이거 안 줍니다. 또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이런 처분들 다 안 줘요. 기소중지 이것도 안 줍니다. 기소중지가 뭐냐면 현상수배하는 거. 공소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범죄자로 확정을 했는데 이자가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료돼 버리면 더 이상 공소가 기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중지시키기 위해서 현상수배하는 게 기소중지예요. 그것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하나에 나갑니다. 이게. 그럼 이런 결과 나왔잖아요. 여러분 지급 결정을 하고요. 지급을 이제 등록가칭이 하는데 건당 50만 원 말씀드렸고요. 국고유소 50%까지 보조할 수 있고 지급 결정했잖아요. 한 달 내 주게 돼 있어요. 지급 결정하면 한 달 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1개월. 꼭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 공인사업적에서 한 달은 딱 2번이거든요. 이제 다 나왔는데 빨리 줘야 되는 게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합격자 공고 나가면 자격증 교부 있죠. 자격증 교부가 한 달이에요. 그 다음 포상금 지급도 지급 결정일부터 1월 내에 지급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균분 지급합니다. 50만 원 나눠줘요. 근데 그들이 포상금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어요. 그럼 약정된 거에 따라 지급을 해줍니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벌이 접수했다. 그럼 이때는 먼저 한 자에게 줘야 되죠. 최초로 신고벌 한 자에게 줍니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최초. 하나의 사건에 2인이면 균분. 이렇게. 뭐 이거 내용 별로 없죠. 뭐 쉽게 맞춰버립니다. 근데 이제 포상금 지급 대상 교포 양부모를 암기해주시고 이거를 계산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수수료가 나와요. 326쪽에.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이미 다 하고 왔어요. 우리 법상 수수료는 증과인이 있다고 그랬죠. 증. 그러니까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3번. 재교부 신청할 때 3번이에요. 자격증 받기 위해서 응시수료. 등록증 받기 위해서 등록신청 수료. 분삼설치 신고할 때는 신고확인서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증을 받을 때 내는 거 아니에요. 신청할 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교부 신청 3번이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수수료는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정하는 수료죠.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2가지가 있잖아요.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는데 관할과 연결돼 있죠. 자격증 응시수료, 재교부 신청 수료 이거는 시도조례죠. 나머지 4군데는 시군구가 하나니까 시군구조례예요. 그래서 조례라는 걸 명심하시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죠.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료를 내줘야 되고 위탁을 했다. 지금처럼 시험을. 그러면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권한 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증과인에 있다는 걸 명심하기 때문에 고용신고할 때 수수료 내는 거 아니죠. 휴피업 신고할 때 수수료 내는 거 아니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한눈에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수수료 납부 사유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보칙을 다 했나요? 그죠? 응? 끝났네요? 아이고 반가워라. 오늘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처분 이제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고요. 나머지 뭐 협회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자질구레하게 신경 쓸 때는 있긴 있지만 조금 이제 가볍죠.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힘들었을 것 같아서 벌칙은 다음 주에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주의하시고 그 유인물은 여러분들이 그저 문제가 조금 어렵거든요. 유인물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해설이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이제 바로바로 출력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